건강증진법에 따라 병원 내에서의 흡연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흡연은 임산부와 유소할 환자, 면역력이 약한 중환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 시에는 반드시 지정 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파트너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요즘 날씨가 참 더운데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또 이건 우리가 알고 또 있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최근의 감염병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의 건강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무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그 대유행을 경험을 했고요. 엄청난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만 저희가 신경 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접촉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유가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균 감염에 대해서는 뭐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고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이 없었고요. 세균 감염도 역시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이런 고위험군 환자에서만 2차적인 세균 감염에 의해서 중증화가 되는 그런 일들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감염병이 그렇게 많이 유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유행을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감염병들의 역학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보다는 다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또 유행했던 이런 감염병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상황을 잘 알고 계셨다가 빨리 병원을 가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때까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A군 연쇄상군 감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인후염이나 다음에 이런 성홍열 이런 것이 아니라 중증 감염, 그러니까 심한 합병증을 남기거나 또는 사망했던 이런 경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현주 교수님이 과거 10년 동안의 그런 결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자발적인 이제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후양적인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환자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더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 우리가 이게 환자가 발생했던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봤다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실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조사했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발생은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관심 기울이고 정부도 방역당국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어르신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A구 예세상균 감염에 의한 중증 감염이 꽤 있었거든요. 네, 다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럼 과거에 없던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학자들이 원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면역 부치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조금씩 계속 좀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해서 이제 했지만 또 옆에 전파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일정 수준 감염병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아이들이 아프고 회복되니까 그런 특정한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조금씩 발생하고 하지만 폭발적인 환자의 발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일정 수준의 군지 면역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환자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접촉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감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항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유행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유행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중증 감염이라고 하면 코로나의 중증 감염이라고 하면 고위험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만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건강한 아이들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정말 운이 나쁘지만 생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일의 폐렴, 연상구균 감염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면역 부치 현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군집 면역의 상실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염 취약성이 증가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중증 감염도 많이 생기지만 또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세상이 무섭게 되는. 그래서 이 언론에 나온 아까 보도 보셨지만 제목부터 아주 막 무서운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녹색은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항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조금씩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인구에서는 이런 항체를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도 이게 전파가 안 됐지만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의 발생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면역 부치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거의 사라졌었고요. 겨울철 유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균의 감소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이상한 감염병 유행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1년 이상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렴도 굉장히 심하게 많이 진행이 된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11년도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한 4년 주기로 계속 유행을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심한 폐렴을 온 애들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결국은 이 면역 부치 현상 때문에 더 오랫동안 유행을 했던 겁니다. 다음.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00일에도 작년에 굉장히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00일 환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는 발생이 많았지만 이 중증화된 환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100일에는 균 자체가 변이가 돼서 이게 병원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중증화되는 사망 환자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100일의 유행은 우리나라 최근 20년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유행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면역 부채 현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플루엔자 독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감은요, 원래 이렇게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2022년, 23년 사이에 보면 이 코로나 방역이 끝난 이 시기를 보면 겨울철에 대유행이 있었지만 이게 계속 유행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심지어 이 5, 6, 7, 8월에도 유행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독감 환자, 이 환자의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 현상들이 쭉 말씀드린 대로 이게 코로나 대유행 후에 생기는 감염 역학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우리가 2023년 겨울쯤 됐죠. 그때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을 경험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에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행하지 않았던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이 기간, 단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이 나고 기침 나고 폐렴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애가 열 나니까 병원에 가긴 가야 되니까 이제 접수를 해보면 대기가 많고 언론에서는 그 대기가 많다고 보도가 되니까 이 부모님께서 새벽에 줄 서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일요일 날. 이런 현상은 역시 과거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소아과 오픈런 생긴 거는 이 시기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대유행이 있다가 또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이 심했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이 많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당시에 이제 뭐가 유행했냐면 RSV 유행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폐구균 감염은 우리가 폐혈증이나 폐렴의 주요한 원인인데 이것 역시 급증을 했습니다. 폐구균 감염도 급증을 했습니다. 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급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폐구균 백신 접종률이 소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에서는 중증 감염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인들도 이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간접 효과로서.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중증 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5세 이상 그러니까 어르신 계시는 집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뭐 노력한다 하더라도 나이라는 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증 감염을 줄이는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당질 백신이라고 국가에서 한 접종도 있지만 단백질 결합 폐구균 백신 따로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접종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비싸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러니까 가격보다는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게 감염됐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 결과 그리고 그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백신 접종 가격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접종하시는 거를 강력히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국가 백신 접종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뒤에도 쭉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발진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 발진 그림이 그냥 붉은색으로 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깔려 있는데 이 발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착한 발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진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뭐 열은 나지만 또 열 떨어진 후에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 힘들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발진 보시면 이런 발진이 애들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애 표정을 보시면 물론 얼굴 잘려서 보입니다만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편안해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여기 질문 오셨는데 잠시 질문을 좀 해설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가免疫力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뭐 자주 아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원요청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사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 아픈 만큼 아픈 거기 때문에 이게 면역이 떨어졌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하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감염됐을 때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 이런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증 감염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좋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증가시키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영양제 먹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면역 경화제를 먹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생활습관, 운동과 음식을 어떻게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운동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냐가 사실은 우리가 면역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서 뭐 공부 잘 할 수 없듯이 이 면역이라는 거 만들어지는 거는 아주 기초부터 차곡차곡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 약국 가서 뭐 이상한 그 인터넷에 이상한 거 나와서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아이가 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집단 시설을 많이 하고 시설에 많이 노출되고요. 다음 아이들이 그 과거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 접촉을 하다 보니까 특히 학원 같은 데서 아이들은 많이 아플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빨리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푼수공주님께서 진드기 걱정하시는데 진드기는요 1년에 그러니까 감염돼서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도 거의 문제가 되진 않고요. 역시 이것도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잠을 많이 잔다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생활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밤늦게 자고 다음 새벽에 일어나고 학원 많이 가고 스마트폰 많이 하고 뭐 당연히 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패턴을 조금 조절해주는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MRI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이야기가 긴데요.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RS는 넘어가고 코로나 백신으로 면역이 안 좋았다는 건 괴담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예. MRSA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 들어와서요. 그래서 외국에는 보면 이런 해먼플스 인플루엔자도 굉장히 감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보니까 어린애들, 고령자, 면역장애 발생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발생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는 없지만 살모넬라균 감염 때문에 심한 감염 사례는 꽤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 성에서도 감염병이 아주 중증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게 국가에서 제대로 지금 그런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것밖에 안 되고요. 결국 이런 것도 사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다음에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진에게도 그 자료를 공유해서 환자를 보는데 도움을 저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현지 교수팀이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83.3%가 성인이 성인. 다음 16%는 소아고요. 그러니까 소아도 문제지만 성인도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군 일상균 감염 많은 환자들이 진짜 너무 건강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증 감염은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온다고 되어 있지만 A군 연상균 감염은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011년 사이에 우리가 A군 연상균 감염이 인후염에서 얼마 차지하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은 인후염의 주요한 세균은 A군 유사상균입니다. 나머지 균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니까 한 뭐 9%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후염에서 이 데이터를 바탕한다면 한 100명이면 9명 정도는 항생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인들은 많이 없고요. 이 소아들, 특히 그 학동기 애들한테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거 하는 거고 3세 이하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세 이상부터 우리가 A군 일세사균 감염에 의한 인후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후염에서 그 환자에서 몸에 뒤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발진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성홍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진이 있으면 인후염, 없으면 그냥 인후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후염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개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세 이후에는 세균 감염이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인후염은 바이러스 감염이든 세균 감염이든 가족 내 전파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보는 어르신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2년도까지는 성홍열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확 증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 성홍열은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 신고 체계도 조금 어설펐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는 그 이상 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0년, 13년도부터 보험회사에서 성홍열 진단서를 꺼놓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성홍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자는 많았는데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다가 이 보험금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발생된 환자 수가 다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거지 뭐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는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감염들이 많이 줄었다고, 세균 감염도 많이 줄었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환자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변은 여기 보면 고름이 꽉 차 있고요. 요 뒤에도 보면 이렇게 고름이 살짝 보이고요. 여기는 궤양처럼 생겨져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염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환자들은 다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그 항생제 안 쓰고도 다 좋아졌던 제 환자들의 목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균 배양 검사를 해서 균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항생제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목젖입니다. 그쵸? 이렇게 이 편선을 보고 고름이 꽉 차인 느낌이 들죠. 이 환자는 세균性감염이 아닙니다. 세균性감염은 오히려 이렇게 고름이 심하게 차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앱스탄 바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왔던 이 편도선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쉽게 회복됐습니다. 물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열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많으면 길면은 한 2, 3주까지 일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A군 연쇄상 구경 감염에 의해서 오는 인후염은 그러니까 대개 일하는 기간이 5일이고요. 만약 인후염인데 열이 5일 이상 난다고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동반되는 다른 질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보면 이렇게 애들이 이제 일하면은 고름이 잘 이렇게 보이는 것이 편도선염이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목젖이 깨끗이 보이면 세균 감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배양 검사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편도선에 염증이 이렇게 생기고 고름이 차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 목에 임파선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파선 종대라 그러고 되게 이제 그 애들 키우다가 애 뭐 씻겨주다가 목을 쓱 만져보니까 선생님 여기 뭐 만져집니다 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사진처럼 이렇게 피부에 발적이 없고 그냥 커지만 있는 경우에는 되게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당장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저렇게 보이면 반드시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아이들은 되게 일시적인 게 많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빨리 가서 검사해야 되느냐? 여기 임파선 종대가 있는데 목이 만지져요. 근데 갑자기 좀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이 계속 나더라. 세 번째는 이 쇄골 위쪽에 생기는 거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암인 경우가 공동이 있고요. 그리고 단단하고 고정된 임파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만져봤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고 이게 밑에 조직이 딱 붙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눌러보니까 물컹물컹한데 약간 발적도 있고 해서 고름이 있는 경우, 의심이 되는 경우 그때는 병원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생긴 부위에서 이 피부에 변색이 있으면 특히 홍반이 있으면 안에 고름이 찬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꼭 가셔야 되고요. 밤에 근데 임파선이 보는데 밤에 막 땀도 많이 나고 체중 감소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멍이 잘 든다, 창백하다, 그다음에 이 다리에 보니까 아주 이 저기 점상 출혈이 이렇게 막 보인다. 이거는 또 이런 그 혈액 종양 쪽에 문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커져 있다라면 경감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초음파 피검사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원인 찾을 수 없고요. 만약 이게 계속 커져 있다라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군 연쇄상군 감염도 그렇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후염도 그렇고 임파선 종대는 올 수는 있지만 이게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뭐 많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괜히 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면 여기도 보면 고름이 쫙 찼고 했지만 여기 보면 발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것도 역시 앱스탄 바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은 주로 EB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 발진이 동반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홍일이 아닙니다. 그 성홍이 아니고 이런 일이 오게 되면 해열 진동제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인후염이 있는데 저 사진을 보고 부모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무서워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성홍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목도 아프고 열도 나는데 이렇게 발진이 보이면 이것이 성홍열 사진입니다. 환자 사진입니다. 이렇게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진이 모래를 막 뿌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목이 아픈데 저희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목이 아프다 계속 아프다 하는데 가니까 멀쩡하다 그래요.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목젖까지 보셔야 됩니다. 목 밑에 성대까지. 이거 보시면 궤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스랍다 넣고 봐서 안 보이면은 그 밑에 부위, 인후 부위 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 아프다 하면서 호흡곤란이 생기면 역시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보시면 아까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이 목천장 위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 반점들이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타나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세균 감염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균 감염은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5일 만에 열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항생제를 쓰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그러니까 화농성, 고름이 차는 이런 합병증을 줄이는 효과와 류마틱 피버라고 있습니다. 류마틱 열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근육과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교 다녔던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감염 때문에 왔던 심장병 환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마틱 열에 의한 심장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이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도 보면 이런 그 A군 세상군 감염에 의해서 오는 그 경우에 아직도 미국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류마틱 열에 의한 이런 심장 합병증의 우려 때문에 10일 동안 항생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들 실제로 경험해 보면 한 하루 이틀이면 대부분 열 떨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거의 안 먹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러니까 10일 동안 쓰라 했는데 뭐 3일 쓰고 끝났다. 5월 쓰고 끝났다. 이게 문제 될 거냐? 그거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그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3일, 5일 정도 치료도 괜찮을 건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고형군이 아니면 검사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국가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조사가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경험을 해보면 적어도 류마틱 열에 의해서 심장 합병증 오는 경우 극히 드물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하면 그 실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단기간 치료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가 아파서 갔는데 그러니까 목에 있는 배양 검사를 했는데 그게 나왔는데 항생제 뭐 한 3일 이틀 만에 좋아졌다. 그 짧게 쓰고 치웠다라고 했을 때 끝냈다 했을 때 그럼 애가 문제 될 거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연구가 이미 그 노르웨이에서 한번 이루어진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군 연쇄성군 감염에 의해서 오는 이런 인후염은 굉장히 예후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혀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얗게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딸기혀처럼 그래서 변할 수 있고요. 이 딸기 혀는 우리가 가와사키 병이 있을 때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한 경우에는 가와사키도 보면 나중에 손가락이 피부가 다 허물어지는데
A군 예상군 감염에서 오는 이런 성응이 되는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손에 허물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입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궤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하게. 이게 이제 수족구 병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족구 병은 해마다 유행을 할 수 있고요. 봄과 여름에 많다고 되어 있고요. 추워지는 계절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구입니다. 그죠? 입, 다음에 발, 손에 이렇게 이제 물집이 잡히는 경우 수족구라 하고요. 이 수족구라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시는데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이 다리와 엉덩이에도 이렇게 물집처럼 발진이 올라오는 이 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지만 여기 다리 물집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족구병을 왜 이렇게 정부에서 조사하고 난리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수족구병에서 환자에서 중증 감염화되고 다음에 합병증이 생겼던 환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과 대만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발생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세계가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환자 발생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 발생 때문에 이런 감세계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뭐냐면 완치 소견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족구 병이 걸리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완치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게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유치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치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정할 수 있는 검사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수족구를 일으키는 이 엔테로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입으로 통해서 감염이 되면서 장에서 재생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쭉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으로 우리가 수개월 동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성은 떨어지지만 감염은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열이 막 날 때는 바이러스 재생이 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파력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지만 굉장히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족구 때문에 뭐 서류가 많고 오니 가니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수족구 때문에 뭐 이제 그거 뭐죠 그 발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시는데 원칙은 말씀을 드리면 하루 이상 열나지 않으면 수족구든 인플루엔자 독감이든 전염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치 소견서가 아니라 이게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국민지 공범대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제대로 조절하는 원칙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원칙 없이 완치 소견서라는 거를 참 말도 안 되는 완치 소견서라는 거를 이렇게 해마다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보호자들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수족구병을 이거를 진단하고 거기다가 완치 소견서까지 써내는 나라는 없고요. 발행한 나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 격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일어날 때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열은 나는데 애가 일 떨어지니까 잘 놀더라. 이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더라.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쭉 까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러니까 부모들과 눈을 맞출 수가 있고 대화가 될 정도 된다고 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별점은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때까지는 A군 예상균 감염이 인후염과 성형열에서 굉장히 예후가 좋은 병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22년, 23년 넘어가면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이 A군 예상균의 감염에 의해서 중증화가 되는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A군 예산 구균도 유전자형,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꽤 있거든요. 유전자형 배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EMM 타입 1이란과 3번, 1번과 3번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국에서, 유럽 5개 국가에서 이런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침습성 A군 연쇄상 구균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M1UK라는 계통의 균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스트레프토코칼 톡식 샥 신드롬이랍니다. 이거를 이제 한글로 풀으면 A군 연쇄상 구견 독성 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고 발생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보시면 영국 보면 아까 말씀드린 EM1 타입 비율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 일본도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 말씀드린 대로 면역 부채 형성이 되면서 체제 면역이 되고 감염이 급증하면서 이 중증화 발생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2살 남자 환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경우였고요. 평안시에 아주 건강하던 아이였고 지난 5월 3일 날 인후통으로 편도선을 진단받고 항생제 해열제 복용했는데 5월 4일 날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처졌습니다. 그래서 밤 8시경에 응급실 방문했고요. 그때 그때 검사해보니까 100kg 수치 680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혈액배양 검사에서 A군 세상 구균이 남았고요. 유전자 검사 보니까 이 독성이 강하다는 1번 EMM 타입 1번이 나왔고요. 그래서 진단은 A군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이 됐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환자 엑스레이 보면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인데 엑스레이 보시면 이게 까맣게 보이는 공기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 조직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들, 특히 오른쪽 폐는 거의 대부분이 폐로 꽉 찼습니다. 이렇게 이틀 만에 무섭게 진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놀랐던 거죠. 또 한 케이스는 이 환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수술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병원 전원이 됐었고요. 그 입원 당시에 우리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제가 환갑이신 않습니다만은 이 교수님께서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주무시면서 이 환자를 돌봄으로써 이 환자는 회복이 됐습니다.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또 한 케이스는 10살 남자 환자인데 그러니까 어제부터 아프다고 해서 뭐 정형외과 병원 갔다가 하루가 지나서 왔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불구하고 점점 나빠서 왔는데 보니까 거의 혼선에 빠져서 왔어요. 이 환자도 역시 A군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감기쯤 시작했다가 이렇게 급격히 하루만 진행하는 것이 이 중증 감염의 특징이고 이거는 건강한 아이들한테 발생했던 경우라서 저희들한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되는 것 또 하나 뭐냐면 자 부모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증화가 돼서 사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또 뭐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담당 의사는 결국은 또 이게 뭐 민사든 형사든 가서 계속 조사를 받고 다음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저한테 이런 환자가 왔더라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환자는 이제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 의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조사를 병원만 전화해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꽤 있더라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상 정보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다음 이런 자료가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는 이제 바이러스의 발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발진은 그냥 붉은색만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진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발진은 문제됩니다. 이런 발진은 뭐냐? 이런 발진은 그러니까 붉은색 발진이 있지만 약간 부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발진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 만에 확 나빠지는 겁니다. 예, 굉장히 무섭다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발진 증상을 보인다라면 빨리 병원에, 그것도 입원이 가능한 병원에, 응급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발진은 뭐냐면, 이렇게 붉게 오는데 이게 부어 있지 않습니까? 부어 있는데 이 밑에 발진을 보시면 이렇게 변색이 되는 발진, 멍이 들어한 느낌이 드는 발진, 이런 거 생기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였던 그냥 붉은색으로 쭉 깔린 거랑 그냥 이렇게 생기는 발진은 이거는 굉장히 예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진이 있는데 이런 색의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빨리 오셔야 되고요. 이 발진이 생기기 전에 이미 환자 상태는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진이 생긴다고 하면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증화에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학적 한계가 또 분명히 있다는 것도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홍역 환자도 있다고 하는데, 홍역 환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지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많이 없지만 이 동남아, 뭐 유럽, 다음 미국에서도 환자가 발생이 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보면 베트남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분석해 보니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홍역, 벌고리, 풍진 백신 접종률이 이 나라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이동이 특히 이 베트남 남쪽 지역에 많았던 그 이유 때문에 환자 발생이 많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특히 홍역, 보우리, 풍진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항체가 없는 20대, 30대 주로 그렇고 40대까지 더 드물게는 이 사람들이 베트남 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감염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보니까 2025년도에 굉장히 발생이 많다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사람이 한 94%, 환자 중에서. 결국 백신 접종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고요. 영국도 잘 산다고 하지만 환자의 발생이 굉장히 많다. 이 나라 특징이 뭐냐? 미국과 똑같습니다. 접종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 일단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홍역이 유행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20대, 30대, 40대에서 과거에 홍역을 앓지 않았거나 접종을 확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이렇게 외국에 가서 홍역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꽤 있고요. 특히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도 보면 관광지가 남쪽에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도 보면 남쪽 지역에 홍역 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래서 여행 다녀오셨다가 감염이 많이 되고, 거기 감염되고 국내에 들어와서 환자의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홍역은 앞에 쭉 말씀드렸던 병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역을 예방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1967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이미 항체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접종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67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20대, 30대는 접종력을 잘 모르면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가이드라인 보시면 한 달, 그러니까 접종하고 한 달 이후에 여행을 가라고 그래 권하고 있고요. 내가 뭐 잘 모르겠다, 기록도 없고 가기 기록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걱정이 계신 분들은 뭐 홍역 포리 풍진 백신 접종을 한 번쯤 더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2번을 했는데 그럼 3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홍역은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어린 나이 홍역 걸리는 거는 그나마 괜찮지만 나이가 많은 성인이 돼서 감염되는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이런 여러 합병증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로서 그러니까 A구 예상구강 감염이 중증 감염화가 되는 환자도 많지만 이렇게 백신으로서 예방이 가능한 병들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65세 노인에서 단백질 결합 폐렴 백신 접종을 꼭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홍역 보호풍진도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함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100일에도 이제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일의 접종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안 하는 게 많고 특히 TDAP 백신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성인들 접종을 가능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는 뭐 대상포진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접종하시게 되면 우리가 접종했는 비용만큼 이상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그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날 때 뭐가 문제될 거냐? 아이가 막 힘들어하더라. 두 번째 발진이 생기는데 아까 보인 발진처럼 발진 생기면서 애가 너무 힘들어하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그 발진에 보면 약간 발진 생긴 부위가 좀 약간 부어 보인다. 또는 발진 있는 색깔이 있는 그 부위가 보니까 변색이 되더라. 특히 멍이 든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는 무조건 하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거 빨리 가셔야 되고요. 작은 병원 가시지 마시고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감염병 사례들을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그 뭐 성홍열, 지금 성홍열도 하시면 감시세기를 만드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홍열은 예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시세기에서 빼고, 다음에 수족구병도 빼고, 중증 환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발생하고 있고 또 어떤 원인이 있으면서 어떠한 그 증상을 나타내는 건지 이런 정보들을 조금 체계화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역학 정보가 임상 정보가 저희들 의사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이 정말 재수 없지만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기 진단, 조기 격리, 조기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런 방역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그거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새로운 감염병이 막 우리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 때에 전문가와 함께 거버넌스 뭐냐면 소통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그러니까 방역 이후에도 지금의까지 변화는 굉장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는 다 됐고요. 정리를 드리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이제 면역 부채 현상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마이크로플аз마 유행했고요, 백일에 유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대유행이 있었고, 인플루엔자도 1년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감염도 최근에 조금씩 발생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처럼 그런 비참한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정말 우리 나쁜 아이들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이런 대비한 체계를 새롭게 개선을 할 필요 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 오셨는데요. 병원에 70대 분한테 폐렴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70대 안 돼서 그런데 70대라면 저는 접종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접종을 해드렸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무료로 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게 국가가 이런 거 사실 무료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정해서 그런 거지. 그전에라도 이런 아까 쭉 말씀드렸던 폐구균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다음 100일에 들어있는 TDAP 백신, 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또 젊은 사람 같은 A형 간염 백신, 그리고 홍역포린 백신, 이런 우리가 예방 접종으로서 그 접종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백신들은 접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우리가 백신 때문에 불신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지, 저는 그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저는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다고 하면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면역 증강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면역 증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먹고 영양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운동과 음식이고, 음식은 착한 음식, 비가공식품 아시죠? 예, 그런 걸 먹는 겁니다. 운동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백신 접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주말에 지나면 바로 병원 가서 접종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특히나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어르신들께서는 접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병을 전파를 받거나 또 역으로 아이한테 병을 전파시키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감염이 환자이 발생하고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나는 거지만, 그리고 의료 체계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병원에 가는 것이 외국에 비해서 낫다. 하루빨리 이 지금 엉망이 된 의료 체계가 제자리를 잡아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최근에 그 방역 부채 현상에 의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